오늘의 제목은 동서양의 만남. 읍참 메르스 엘 케비르. 왜 처칠은 메르스 엘 케비르에 있는 프랑스 해군 공격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건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군이 프랑스 해군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시킨 그 시점이에요. 독일이 서부 유럽 침공을 시작을 해서 6주 만에 프랑스 파리가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을 하고 프랑스가 함락이 되죠. 세상 어이없었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프랑스 국민들도 멘붕. 전 세계가 멘붕.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독일군, 그리고 이제 영국은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죠. 영국이 이 시기에 군사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프랑스 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이 혹시나 변절하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해군 전력비가 독일에게 크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프랑스 해군의 운명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 프랑스가 함락된 이후에 유럽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6월 14일에 프랑스가 파리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잽싸게 6월 22일에 페팽이 대표로 나서서 프랑스 대표단이 항복하죠. 그리고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고 6월 25일에 항복 서명을 하죠. 어쨌든지 간에 6월 14일에 프랑스가 항복했다. 아군과 독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영국은 이때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아차 프랑스 해군 이런 거예요. 영국이 바보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 이미 프랑스 정치인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줏대가 없다. 장군들이 울고 있다. 항복할 것 같다.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프랑스 육군은 무너졌지만 프랑스 해군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프랑스 해군은 전쟁을 아직 제대로 안 했어요. 독일의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연합군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프랑스 해군은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강했습니다. 1939년에 프랑스 해군 장교만 1300명이었어요. 프랑스 해군 장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정치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국가와 정부의 지시에 복종하는 군인 집단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BC 해군 하에서 명령에 복종을 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군인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상식에서는 안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다른 독특한 점도 있어요. 프랑스 해군이 정권이 바뀌어서 BC 정권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른 것이 비판받을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록을 보면 프랑스 해군 제독 및 장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더 나쁜 거는 히틀러는 국제정치와 정책의 상식 안에서 행동하는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완전히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것은 뭐 그 당시 프랑스 해군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차게 비판했던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38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히틀러를 직접 만나서 그의 얼굴을 보아하니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히틀러는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잘못 판단 판단이죠. 영국 총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프랑스 해군 장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법은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런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독일이 프랑스와 평화협정을 맺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히틀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구에 명시를 해요. 우리가 평화협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우리 양국의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 프랑스 해군을 우린 건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또 비시 프랑스 페탱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했어요. 우리 해군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다 협력을 하겠다. 하지만 해군을 독일이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일단은 오케이 예스 한 거죠. 이 말에 비시 정부는 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요 앞에 체인벌린이 속았던 것처럼. 사실은 이때 히틀러는 어땠겠어요? 급히 먹으려다가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프랑스가 항복했고 괴뢰 정권을 세울 생각이니까 요거 가만히 놔둬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돌아서게 만든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프랑스 해군을 쓰면 되거든요. 프랑스 해군을 당장 뺏어온다고 한들 쓸 수도 없어. 반발만 사가지고.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져오느니 일단은 안 건드리고 내가 손 안 댈게 얘기하고 이제 아껴 먹으려고 이제 둔 거지. 그런데 그걸 눈치 없이 누가 오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무솔리니가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안 먹으면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내가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아껴 먹으려고 놔둔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히틀러가 야, 나 그거 아껴 먹은 거야 먹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도 말은 못하고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무솔리니가 그거 먹어도 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이제 히틀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고. 근데 히틀러가 말을 안 하면 무솔리니가 이제 눈치채고 아 이거 아껴 먹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 해군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못 참고 무솔리니가 살짝 이제 꼼수를 써요. 히틀러한테. 프랑스 해군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프랑스 해군을 북아프리카에다 이렇게 모아두면 완전히 우리 영향권 하에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프랑스 해군을 거기다 중립적으로 거기에 좀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히틀러는 벌써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웃기시네, 지가 먹으려고. 왜냐하면 거기 리비아가 이탈리아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이 프랑스 해군을 먹을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거를 이제 처칠이 들은 거예요. 처칠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도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이때 이제 프랑스 해군이 마르세유 그 옆에 있는 툴롱이라는 항구하고 리비아의 주력이 나눠서 있었어요. 그리고 15% 정도 전력이 이제 영국에 가 있었다고 하고, 이 상태에 있는 해군을 프랑스 해군도 아무에게도 넘겨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 써먹을 만한 카드가 이 프랑스 해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카드는 독일에게도 써먹을 수도 있고 영국에도 써먹을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뭐 이탈리아한테도 써먹을 수 있고, 비시 정부도 이 카드를 누구에게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탱을 위시한 이 비시 정부가 다를랑 제독이 프랑스 해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비시 정권 이하에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주요 전력 그 함정들 다 툴롱에 가 있어라. 그리고 소집 해제할 테니까 병력들은 전부 다 가라.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인력만 남겨놔라. 그리고 동시에 그 배들의 자침 준비를 해놔라. 건드리면 이거 다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놔요. 프랑스는 이제 이거를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은 더 화가 나잖아요. 지금 같이 싸워도 부족할 판에 항복해버리고 해군도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고 툴롱에다 모아서 자침시킬 준비까지 해놨어. 처칠이 봤을 땐 너무나 괘씸하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처칠이 바로 여기서 결심을 해요.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이 단호한 결심에 영국 해군은 전부가 반대해요. 이 결심이 뭐였냐면 프랑스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영국 내각 대다수하고 영국 해군 제독들의 의견은 명확해요. 뭐냐면 괜히 벌집 건드리지 말자. 프랑스 해군 건드렸다가 프랑스 빡쳐가지고 독일 편이 돼서 우리랑 같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처칠이 딱 한마디예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아마 꺼져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칠답게 아주 길고 긴 연설 그리고 반복된 설득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처칠의 특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치인과 제독들에게 동의를 얻지는 못해요. 결국 처칠이 결단하죠. 1940년 7월 3일에 프랑스 해군 공격해. 될 수 있으면 접수하고 안 되면 파괴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처칠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의 결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처칠이 7월 22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프랑스의 보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프랑스가 절대로 독일 편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처칠은 독일과 프랑스의 휴전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나중에 모든 것을 백지화하기에 딱 좋은 구실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국제정치의 현실을 그렇게도 모르냐. 지금 전쟁 상황이다. 평시 상황이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묘수를 둔 거예요. 하지만 쉬운 수는 아니었죠.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 이것을 건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또한 이것이 위대한 결단이라고 후세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피를 동반한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프랑스 해군을 공격을 하면 프랑스 해군 장병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처절한 결정, 모두가 반대하는 결단, 피를 부르는 결심을 처칠했던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처칠 자서전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뭐 국제 정치적인 결정, 전쟁에서의 어떤 수일기도 있지만 저는 이 저자의 평가가 가장 적절했다고 봐요. 처칠이 프랑스 해군 제독 다를랑의 정치적 야심을 읽었대요. 면담을 해보고 아 얘는 곧 말은 이렇게 했지만 프랑스가 항복하면 동시에 독일 편에 들겠구나.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구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해군 장관에 올라가요. 비시 정권 하에서. 두 번째, 영국이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아서 프랑스 해군을 영국으로 넘겨라. 결국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요청을 계속하는데 다를랑이 그때마다 되는 핑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프랑스 해군 제독 다를랑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칠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협상을 안 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조언을 했대요. 다를랑은 변절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멋진 것 같아요. 처칠하고 해군의 문제를 놓고 담판하러 온 사람이 다를랑 제독인데 처칠이 생각했을 때는 이 다를랑은 약속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해군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사령관일 뿐이에요. 국가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야. 아 이거는 소용없는 그냥 종이일 뿐이구나 라고 처칠은 거기서 결정을 한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를랑이랑 같이 얘기를 하자마자 예비 명령을 내립니다. 지브랄타에서 출항한 영국 해군으로 이제 H기동 함대라는 부대를 이제 편조를 해요. 이 부대가 이제 좀 규모가 커요. 전함 3척,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 11척으로 된 대규모 전단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3일에 H기동 함대 이 대규모 전단이 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군항 중에 메르스
케비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읍참 메르스 엘 케비르. 눈물을 머금는 심정으로 메르스 엘 케비르에 가서 프랑스 함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작전명으로는 오퍼레이션 캐타풀트. 여기에 이제 프랑스 해군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격침을 해요. 그래서 이때 메르스 엘 케비르에 있는 프랑스 해군의 전함의 10척 중에 7척이 침몰이 돼요. 이때 격침당한 프랑스 해군 전함이 프로방스, 브르타뉴, 됴케르크, 스트라스부르, 카망당 테스테, 이게 이제 침몰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병사들도 많이 사망했겠죠. 거의 1,300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350명이 부상당했어요. 영국은 항공기 6개 정도 파괴되고 피해는 그 2명이 전사했어요. 뭐 미미하다 못해 전혀 피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프랑스와 독일은 뭐 당연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처칠이 이제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죠. 전쟁에 관련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을 때는 그 작전 수행의 이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처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작전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했고 계획 실행 명령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요.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분노하는데 프랑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훨씬 나중의 일인데 독일이 이제 비시 정권 하에 프랑스 해군을 강탈을 하려고 해요. 그때 프랑스 해군이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대부분의 함정을 툴롱에서 자침시켜요. 나중에 약속 지키는 거죠. 그거를 갖고 후세에 있는 프랑스 역사가들이 처칠이 그때 잘못 결정한 거다. 약속 지켰지 않느냐. 근데 처칠은 지금도 살아있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때 일이고 어쩔 수 없이 결단해야만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지도자로서. 역사적으로는 통상 이렇게 기술을 해요. 영국은 작은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비시 프랑스와 단교를 하게 됐고 프랑스 국민들의 원한을 사는 전략적인 패배를 겪었다고 역사에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1,300명이 죽었으니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당시 프랑스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처칠로서는 프랑스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환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장교단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 무기력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군들이 프랑스가 뚫렸을 때 다 울고 정신을 놔버렸다는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사라져.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독일군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이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공격한 것을 반겨요. 그러면 이제 선전전, 프로파간다를 시작을 해요. 봐라, 영국 봐라. 프랑스 공격했지 않느냐. 우리가 맞지 않느냐. 우리가 파리 어떻게 하는지 봤지? 신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커피 사 먹고 팁도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영국이 뭐가 신사적이야? 우리가 신사적이지. 아주 그냥 신났지.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영국 내부의 반응이에요. 영국이 전원 한편이 돼요. 처음에 이제 처칠이 이 결심을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처칠의 정치적인 적이었고 이들이 처칠을 반대를 해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공격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비난했었는데 처칠이 결심을 해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군을 공격하니까 프랑스가 처칠을 비난하고 독일이 영국 봐라 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해군 공격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영국 내부의 정치적인 계파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해군 공격이 그 계기가 돼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아까 처칠이 그렇게 의심했던 다를랑 제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해군을 공격하라고 바로 명령을 내려요. 일단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독일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 생각은 그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일단 한 대 맞으면 보복해야 된다. 나중에 프랑스는 이걸 프랑스 해군의 진주만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프랑스 해군이 그렇게 충격이 컸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사건들을 보면 저는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반드시 영국 해군을 공격해라, 되받아쳐라 이 명령을 내려야 했었는지 프랑스인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달콤한 인생. 거기에 이제 김영철이 보스로 나오잖아요. 김영철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해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고 잘못이 없어도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해군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해군 니네도 한 대 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약간 건달 마인드죠. 마인드 자체가 참 이상해서 이 컨텐츠에서 다룰 바는 아닌데 이 다를랑 제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가봤어요. 우여곡절이 많고 지금도 평가가 분분한데 이 사람이 해군 총사령관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비시 정권 하에서 부통령을 가요. 외무장관, 내무장관 겸 국방장관을 역임을 해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 괴뢰 정권 하에서. 나중에는 이제 독일이 갑자기 다를랑한테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물러나요. 그래갖고 정치에서 물러나서 비시 정권 하에 프랑스 해군 총참모장으로 있다가 암살당해요. 여러 가지 황당한 일화가 많은데 결국 그 말로도 암살로 끝납니다. 이 말로를 처칠은 첫눈에 알아봤다니까 괜히 처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다를랑 제독의 말로 또 영국 의회의 정치적인 그 움직임, 그건 좋다 이거예요. 프랑스 함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1942년 11월 27일에 나치 독일이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프랑스 해군 안 건드릴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야, 해군 내놔. 안 되겠어. 그걸 강탈하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해군은 소집 해제를 했으니까 그 함정들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함대에 자침 명령이 내려가서 자침을 하고 자침조를 제외한 모든 승조원들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밸브 다 열고 물 들어오게 하고 폭파시키고 그 다를랑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자침된 배가 무려 77척, 남아있는 전력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이 이제 거둔 거는 이제 아주 조그만 배들 몇 개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자침된 것은 아니고 일부 다른 데 가 있는 병력들은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자유프랑스군 이하에서 해군 작전을 계속하고요. 만약에 히틀러가 강제적으로 프랑스 해군을 너네 우리 쪽으로 와 해서 독일 해군력이 좀 더 막강해졌다면 좀 전쟁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탈리아 해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해군하고 독일 해군, 영국 해군 합치면 비등비등했어요. 프랑스 해군이 근데 만약에 일로 가면 제해권을 완전히 영국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프랑스 해군이 만에 하나 우리 편이 되는 이득보다 만에 하나 독일 편이 되는 그 손실이 상상할 수도 없이 괴멸적으로 큰 거죠. 그러니까 처칠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최악이 되는 상황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한목적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새 넷플릭스에 역사물 많이 올라오잖아요. 헨리 2세라든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다룬 역사물이 많이 나오는데 대대로 둘이 싸워왔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와 영국의 결별, 아니나 다를까 그 비지 정권이 독일에 협력해서 했던 수많은 그 악행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처칠의 프랑스 해군 공격,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굉장히 처칠이 봤을 때는 당대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차선책이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투 작전을 합니다. 아라스 전투는 네모다. 2차 세계대전이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에르빈 롬멜, 샤를 두골, 이 두 사람이 맞붙은 전투잖아요. 그나마 제대로 된 유일한 전차전, 딱 봐도 이거 비주얼 나오잖아요. 많이 궁금하시죠? 아라스 전투의 숨겨진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